좋아하시는 기자 아니신가요? 예, 어릴 때 프라모델로 여러 번 만들었던. 알겠습니다. 밀리터리와 사이언스의 심의원 만난 본게임 오늘도 본영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지입니다.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시죠. 뒤에서 보아도 딱 캬가 나오십니까? 진짜 얼마나 예뻐요. 네, 진짜 그냥. 좋죠. 아유 이제. 반세기 넘도록 대한민국 영공을 수호한 우리의 팬텀2 어느덧 퇴역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쌓였던 정이 얼마나 깊고 또 이렇게 많은데 그냥 보낼 수 없겠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저희가 몰랐던 팬텀에 대해서 아주 탈탈탈탈 좋은 의미로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세월엔 약이 없으니까 이 F4 팬텀2 퇴역 준비가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죠. 아 너무 아쉽네요. 예. 하여튼 벌써 다음 주로 남았습니다. 네. 소년의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던 이 항공기가 이렇게 사라지는데. 원쌤도 비슷하십니까? 그냥 어릴 때는 무조건 전투기 하면은 그냥 팬텀이었던 거죠. 팬텀이었죠. 사실 저도 팬텀밖에 몰랐어요. 저는 그쪽 마니아는 아닌데도 팬텀밖에 몰랐으니까요. 예. 자 어쨌거나 2024년 6월 7일 팬텀2 F4E가 퇴역합니다. 그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3월 공군 제10 전투 비행단에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이 치러졌는데요. 예, 이렇게 여러 대들이 이제 딱 오죠. 자, 맏형 F4E 8대를 선두로 해서 후배 전투기들 지금 F-16, KF-16, F-5, F-35 후배 전투기 합쳐서 총 33대가 집합을 했어요. 그동안 그 엘리펀트 워크 훈련은 단일 비행단의 전력으로 그러니까 기종 하나로 통일해서 이렇게 실시를 했는데 우리 공군이 보유한 전 기종의 전투기들이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왜냐? 공군의 모든 전투기들이 한반도 영공을 수호한 F4E 팬텀의 명예로운 은퇴를 축하하고 기리기 위해서죠. 반세기 넘도록 대한민국 영공을 지켜왔다는 F4 팬텀2부터 이제 진짜 막내인데 엄청 비싼 335가 넘는 진짜 이러면 큰형님 대우를 마치 유영원 기자님이 생각나는데요. 지금 여의도에서 바쁘게 일하시는 우리 저희 큰형님 대우를 저희가 잘해서 모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예우를 최고의 예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후배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선배님 떠나시는 거를 이렇게 인사를 드린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 엘리펀트 워크 훈련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온 전투기들의 면모를 보게 되면 그 후계가 누구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현장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팬텀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에 하늘의 도깨비라고 불리면서 우리 대한민국 영공을 지켰던 그런 너무나 유명한 전투기고 수평꼬리나게 사이로 화염이 엔진이 2개가 있으니까 내뿜는 화염이 도깨비 얼굴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무장이 원체 막강하다 보니까 적들이 공포를 느끼는 그런 이유로 도깨비라는 하늘의 도깨비라는 별명이 또 붙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필요한 전력이었고 그 역할을 충분히 했고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하고 떠나는 팬텀이니만큼 이런 예우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앞서 잠깐 언급드린 대로 유영원 기자님의 최애 기종도 이 팬텀이라고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럼 이제 두 분에게 팬텀, 나에게 팬텀이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저는 프라모델 역시 사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이제 일이 있어 갔는데 거기 스미소니언에 가면 팬텀2가 있습니다. 기체가. 그래요? 예, 그래서 아주 가까이서 또 보고 사진도 많이 찍고 했었어요. 그런데 프라모델은 제 세대는 다 이제 거쳐가던 것이 팬텀인데 팬텀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면은 F-16 이런 거 옆에 놓으면 되게 커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크기가. 어린 마음에는 좀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럴 정도로 이제 큰 기체고 보통 프라모델은 항공기는 72분의 1 스케일 아니면 48분의 1 스케일이에요.
만들다가 뭐 날개 떨어지고 뭐 이랬던 추억들 또 예. 데칼 입에 붙어 있는 그 이빨 모양 그 유명한 그 데칼 붙이는데 잘 안 되고 어린 마음에 그 앞에 이렇게 그 진짜 이빨 그거 그거 있잖아요. 거 같은 예, 거. 예. 예. 찢어지고 뭐 이랬던 기억들 제대로 완성시킨 게 하나라도 있었나라는 그런 의심도 들곤 하는 이런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추억들이 좀 있죠. 예. 양 박사님 어떠십니까? 방위성금기. 대표적인 사진 있잖아요. 네. 방위성금기 딱 하면서. 본인 내진이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 제가 뭐 그때 국민 저는 뭐 형님들하고는 좀 세대 차이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근데 또 어쨌거나 하여튼 팬텀은 가장 강력한 전투기, 당대를 풍미한 전투기, 그다음에 수많은 에이서들을 만들어낸 전투기. 그래서 사실 전쟁사를 바라보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기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팬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당시로서는 마치 항공 전력의 지형을 흔드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4년도 1차 북핵 위기 때 유일하게 북한을 제대로 타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이 팬텀뿐이었어요. 그 시기 때. 예.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전력 중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사실 굉장히 전략적인 기체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순 뭐 추억이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예, 추억 예, 이상의 예. 실질적으로도 예.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예. 팬텀 2입니다. 근데 왜 팬텀 2예요? 무슨 뭐 원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팬텀인 거죠. 그럼 이전에 팬텀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팬텀이 1945년도에 첫 비행에 성공한 얘도 뭐 제트기인데 FH-1이라는 전투기가 있어요. 얘를 이제 초대 팬텀이라고 불렀고 그 FH-1을 만든 맥도넬이라는 이 항공기 제작사가 이 스카이트레인을 만들었던 더글라스랑 1967년에 합병돼서 맥도널드 더글라스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잉의 전신인 거죠. 그래서 이 맥도널드 더글라스가 만든 이 F4 계열의 전투기 팬텀 2. 근데 이제 앞에 1세대 팬텀은 지금 모르시잖아요. 45년, 저는 무슨 뭐 F-16 뭐 뒤에 잠깐 뭐 붙잖아요. 뭐 EX도 네, 붙고 뭐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간 건 줄 알았는데 많이 다르네요. 완전히 다른 기체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앞에 기체 잘 모르시니까 나 팬텀 부르세요. 그래서 네. 그냥 팬텀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팬텀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팬텀 2가 좀 익숙하지가 않아갖고. 그러면 이 팬텀, 근데 이 팬텀 진짜 오래됐잖아요. 역사를 언제부터로 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첫 비행, 소위 이제 초도 비행을 언제 했나? 설계는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을 거고요. 초도 비행을 언제 했나 보면은 1958년입니다. 1958년에 초도 비행 한 다음에 1961년에 실전 배치가 된 거죠. 그리고 이후 1981년까지 약 20년 동안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숫자 번호 붙일 때 A, B, C, D 붙이지 않습니까? F4A에서부터 F4E까지 5차례의 그 개량을 거친 팬텀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수량이 무려 5,195대. 그러니까 서방제 초음속 전투기 중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는 베스트셀러인 겁니다. 팬텀은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까지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F-15 등장하기 이전까지 세계 최강의 제공 전투기이자 멀티롤 전투기로 군림을 했었습니다. 예. 뭐 최강, 뭐 베스트셀러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잘 나갔었는지 그 내용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매력이 굉장히 많은 기체인데 예. 크죠 일단. 예. 크다는 점이 굉장히 강점인데 또 보시면은 근육질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뭐 갑바라고 할까요? 또 광배근. 그렇죠. 좀 울퉁불퉁하네요. 예, 막 이런 승모근.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장근육이 있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좀 네네. 두꺼운 벌크. 예, 벌크업한 그런 예. 느낌이 있죠. 양키 덩치의 리악. 굵직하고요. 근데 반전 매력이라고 하면 날렵하다. 예, 보기엔 이래 보이지만 날렵하고 고기동 능력을 또 겸비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한 매력인데 또 긴 시간 연료를 7,000리터까지 탑재를 해서 3시간 동안 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먼 거리 적기를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 적외선 전방 탐지 장비 이런 것도 탑재가 돼 있고 그래서 공중전도 물론 잘하지만 지상이나 해상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도 아주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요. 또 고성능 폭탄 투하 장비, 또 에임7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또 에임9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지상 공격력 폭탄도 갖추고 있고 공중전 지상 폭격 다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다용도라고 할 수 있고 무장량도 7.25톤이나 되니까 이제 폭격기 못지않은 무장량을 당시로선 갖고 있었고요. 정밀 폭격도 당연히 가능한 그런 기체고요. 또 지상군에 대한 이제 근접 항공 지원도 수행할 수 있고 심지어 핵 투발 능력도 미국의 팬텀의 경우에는 핵 투발 능력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정말 다양한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기종이었고요. 동시대 전투기 중에는 비행 성능 및 공대공, 공대지 등 모든 능력에서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현대공군에서 이제 F4 같은 이런 유형의 전투기는 전폭기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 전투기에다가 폭격기를 더해서 그야말로 원조 다목적 전투기, 전폭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스펙 말씀 들어보니까 엄청난데 비교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치면 어느 급 정도 뭐 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처음에 등장했을 때 생각을 하면은요, 제공 능력을 봤을 때는 F-22. 우와. 그 다음에 이 공대지 능력을 생각하면 F-35. 야.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 느낌이다. 그 정도예요? 22하고 35가 섞여요? 그러니까 팬텀이 이제 그만큼 당시에 막강한 위력을 보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게 처음에는 미 해군의 항공모함 함재기로 개발이 됐거든요. 함정에서 이게 이륙해서 이렇게 우리 함대에 접근하는 적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목표를 요격하는 목적이었는데 이게 기체가 성능이 하도 괜찮으니까 미 군군하고 해병대도 야 우리도 살게 하면서 도입을 한 거죠. 해군, 해병대가 같이 쓴다. 이게 뭐가 생각나세요? F-35. 아, 네, 그렇죠. F-35 라이트닝도 원래 미 해군, 공군, 해병대가 모두 쓰는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 그러니까 합동 타격 전투기로 개발이 된 건데, 그러니까 팬텀이 F-35보다 여러 세대 앞선 JSF 1세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F-35는 도입 물량이 뭐 미군 도입하고 그다음에 해외 수출 이거 합쳐서 8개국 수출 합쳐서 3,000대 정도 생산이 되니까 팬텀이 생산한 양 측면에서도 압도하죠, 그렇죠? 예. 거의 뭐 2배, 뭐 1점 몇 배 이상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냉전이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예. 네. 근데 그 JSF 뭐 합동 타격 전투기 이게 사실은 뭐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보면은 각 군이 자군이 필요로 하는 전투기를 만들어 간다. 그걸 전통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생각해 왔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미 공군이 F-100하고 뭐 F-100 1 부두 하면서 쭉 해가지고 소위 센츄리 시리즈 100대열에 이 전투기를 개발해서 전선에 베트남 전선에 투입을 했는데 성능이 하나같이 안 나왔어요. 하나같이 안 나왔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뭐 좀 더 센 거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야 우리가 해군 거 가져갔으면 좀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제 이런 문제들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 공군이 1962년에 F-4C형을 사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F-4C형이 1963년 5월에 이제 초도 비행을 했고 같은 해 11월부터 양산기가 인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미 공군이 급하게 이것을 도입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뭐 미 공군이 팬텀 도입했다. 이거 뭐 더 이상 두말할 거 없이 야, 이거 성능 최고다. 당시 스펙으로서는 최고인 전투기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전투기가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팬텀이 최초의 함재기로 뭐 개발이 됐다면서요. 근데 좀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단점 아닌가요? 이제 미묘한 상황들이 좀 네.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1953년에 항공모함에 탑재할 함재기 입찰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함재기란 거는 우리 상식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항모 갑판에서 이착함을 해야 되니까 좀 작아야 되고 좀 제한 사항들이 있죠. 이륙 거리도 짧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입찰에 들어온 경쟁사들이 기존의 함재기를 개량하는 방식으로 다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팬텀을 제작하는 이 맥도널드 더글라스는 설계 단계부터 좀 관점을 다르게 잡아서 신기종을 만들자. 근데 기존의 함재기들에 비해서 크고 빠르고 강하게 만들어보자. 이런 관점을 잡았던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됐나요? 이렇게 쉽게 누구 맘대로 세상 일이 그렇게 쉽나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기존 함재기에 비해 훨씬 크고 빠르고 강력한 함재기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게 쉽냐고요, 진짜. 그게 뭐 그러니까 안 되죠. 구매자가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 됐습니다. 안 돼서 1953년도 그 입찰에서 떨어지죠.
이때 붙은 건 뭐였냐면 챈스 보트의 YF-8U1에 이제 밀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기회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죠. 미 해군이 이 팬텀이 원체 스펙이 좋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안서를 재검토를 하고 1954년 그 다음에 10월에 시제기 두 대에 대한 가계약을 추가적으로 체결을 해서 이제 살려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연결이 되냐면은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큰 항모를 운영하던 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때 마침 항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한 대형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흐름하고 이제 큰 F4 팬텀하고 뭔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운빨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 원래 그 좀 집이 좀 작아서 소형차 하나만 됐었는데 이사를 아주 그냥 전원주택 큰 데로 가가지고 이거 차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 야 큰 것도 괜찮아 오케이 사 이렇게 뭐 지는 건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변화와 또 이 아까 맥도날드 뭐 어디 그 회사의 어떤 뭐 성견지명 이런 것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면서 진짜 F4가 탄생했네요. 사실은 그래서 3세대 전투기의 대표 주자로 우리 이 F4 팬텀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애초에 그 함대를 지키는 함재기, 함대를 방어하는 기체로 개발된 만큼 초기 기종들은 공대공 미사일만을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3세대 전투기 특히 초기 기종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아시다시피 뭐 1세대 전투기 같은 건 레이더도 제대로 없고, 막 그런 시절을 거쳐서 사격 통제는 잘 안 되면서 레이더 비슷한 걸 달고 이제 초음속이 되는 2세대를 거쳐서 이제 3세대 들어오면서 자, 갑자기 항공학이 급격히 발전을 하니까 자, 미사일, 레이더, 항전 장비가 이제 같이 다 연동이 돼가지고 해서 이 공격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야 이제 레이더로 적을 찾아서 미사일이 공격하면 맞아? 이런 전투를 이제는 겪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막 뒤에 붙어가지고 기관총만 쏘고 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자, 공대 공은 그렇고요. 자, 이제 나중에 되면 공대 지 미사일까지 달려요. 그러면 이거는 레이더가 아니라 지상을 볼 수 있는 타겟팅 포드 같은 것들까지 달려가지고 해서 정확하게 딱 찍으면서 고기로 딱 때릴 수 있는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진짜 이제 다목적 멀티롤. 이게 3세대 전투기의 진정한 특징인 멀티롤 전투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면 넘치더라. 그러니까 야 이거 유도탄 이거 최고야. 기관총 같은 거 필요 없어. 이거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유도탄 만능주의에 빠진 것이 결국 나중에 페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아 사실 근데 거기에 전투기에 유도 미사일이 이렇게 딱 장착되면 그냥 장점이잖아요. 좋은 거 아닌가요? 뭐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미국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팬텀 초기형에는 이제 기관포 대신 유도 미사일을 장착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세계 전투기 역사상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가 되는 그 정도예요? 예,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사일 만능주의가 팽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이 기관포나 이런 걸 달면은 포를 쏠 때마다 진동이 반동이 오지 않습니까? 미사일은 그런 게 없죠. 근데 총이나 포는 반동이 오기 때문에 이게 레이더에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레이더란 것은 진공관을 사용을 했습니다. 진공관 보신 적 있으세요? 불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전구, 백열전구랑 비슷하죠. 불은 안 들어오겠죠. 불도 들어옵니다. 불도 들어와요, 원래요. 아주 밝진 않지만 유리관 안에 이제 전구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제 빨간불, 노란불이 들어오죠. 근데 이게 뭐 진동에는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오디오에 쓰는 거 아닌가요? 오디오에 쓰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진동이 아주 안 좋은 거죠, 진동이. 진동 안 좋죠. 그러니까 이걸 전투기에 넣어가지고 날고 있었으니 이게 여러 가지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데 포를 쏘게 되면 이제 반동이 오니까 굉장히 취약해지는 거예요. 레이더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기관포를 이제 장착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기술이 발전되면서 우리 뭐 직접 회로 이런 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소위 IC 회로라는 걸로.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발칸포를 기수에 결국 집어넣어서 유도 미사일과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베트남 전 초기의 팬텀에는 총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유도 미사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본 무장은 있었어가지고 너무 미니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웬만하면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그걸 추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팬텀의 그 가장 큰 핵심적인 단점이었어요. 너무 그게 극단적으로 갔는데요. 너무 극단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더 이상 도구 파이트는 없다. 그러니까 유도탄이 생기면 더 이상 이제 그 공중에서 근접전을 할 일은 없다라고 미군이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이게 미사일 뭐 아무리 뭐 개발해가지고 해서 야 등장했다라고 하는데 원래 처음 나온 건 어떻습니까? 성능이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사일 명중률이 생각처럼 안 높은 거예요. 이렇게 삐삐삐 톤 나가지고 쐈는데 엉뚱한 데로 나가버리고. 5인 사격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때만 해도 IFF 그러니까 적기인지 아군기인지 구별하는 기술들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야 육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미사일을 쏘지 마. 그러면 이게 근접전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런 이제 교전 수치까지도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사거리가 뭐 길고 뭐 적보다 한참 멀리서 조준이 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도 미사일 능력이 발휘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거고. 자 어쨌거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베트남전을 수행하면서 상공에서 자, 싫든 좋든 무조건 야 도그파이트 싸워야 되는데 저쪽은 기관총인데 나는 기관총이 없어. 결국은 계속 많은 미군 팬텀들이 이것 때문에 떨어져요. 예. 그래서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미 공군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일단 급하니까 이 C형 여기다가 건포드 형식으로 20mm 기관포를 장착을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나중에 좀 원 대표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안에 내장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F4E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베트남 전쟁 때 그 팬텀이랑 붙었던 그 도구 파이트 했던 그 상대 기종은 뭐였어요? 베트남군이 운영했던 것은 이제 소련에서 받아온 미그기들인데요. 특히 이제 미그 21. 네. 이제 워싱턴 가서 저도 봤는데 그 스미소니언 가서 미그 21이 바로 옆에 놔뒀더라고요. 그것도 공간 배치에 생각이 생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베트남전하고 한국전 그 베이스로 이렇게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한눈에 보기에도 크게 차이가 많이 나죠. 미그 21은 작고 가볍고 그래서 이제 선회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종이고요. 여기도 불리할 수 있겠는데 팬텀이. 그런 점들이 이제 도그파이트에서는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또 이게 적진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적진 안에서 하다 보니까 팬텀 입장에서는 이제 미군의 그 심리적 부담도 좀 있었을 것 같고 근접전에서부터는 확실히 불리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팬텀은 이제 강한 엔진, 두 개의 엔진에서 나오는 추력의 힘이 있죠. 그래서 선의 반경은 좀 넓었을지 몰라도 좀 고기동, 수직기동 이런 것들은 확실히 또 속도 이런 점에서 장점이 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텀의 그 J279 엔진 이게 이제 굉장히 굉음을 내면서 고기동을 선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사격의 유리한 위치를 이제 점유를 해서 미국을 격추시킬 수 있었다. 이때는 물론 이제 기관포가 들어온 다음이 얘기겠죠. 그래서 결국은 팬텀이 우위를 점유를 했고요. 그때 이제 붙은 별명이 미국이 킬러. 미국에서는 뭐 리노니, 더블 어글리니, 더프 이런 뭐 외모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별명도 많이 붙었습니다. 리노가 코뿔소 그거 아닌가요? 그 추력이 좋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름이 그렇게 붙인 건지 뭐 어떤 겁니까? 생김새하고 느낌이 코뿔소 그 좀 그렇죠. 자체. 근육질. 근육질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덩치가 일단 막 우락부락하고 그다음에 힘도 좋고 게다가 앞에 노즈콘이 굉장히 크게 긴 게 달려있죠. 앞에 레이더 듣느라고. 그게 마치 코뿔소 그 앞머리 달린 뿔처럼 딱 느껴졌다. 심지어는요 실전에서 이 코뿔소의 힘을 자랑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이제 1967년도에 67년 3월에 팬텀 편조 2대 이제 비행을 하면서 북베트남을 폭격한 다음에 이제 복귀하는 중이었는데 둘 다 대공포를 막 때려 맞아가지고 막 이제 막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그중에 특히 기체 한 대가 연료통을 맞아가지고 하필이면 연료통에서 연료가 쫙 새면서 이 연료가 없으니까 추락하기 직전이 된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추락하면 적지에서 추락하면 곧바로 그러니까 이제 포로 수용소. 그렇죠. 진짜 적진에 떨어졌는데 네, 포로 수용소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자 이때 이제 편조장인 마파도라는 대위가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그 너 항공기에 이제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군기라고 그래도 해군기였잖아요. 원래 함재기였잖아요. 함재기는 이제 내리려면 테이루크가 있죠. 위에 딱 걸리는 거. 그 테이루크를 내려라. 내리게 해요. 네. 비행 중에 내리게 한 다음에 얘를 밑에 붙어가지고 그 테이루크 내린 끝을 기수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 대가 비행기가 서로 두 대가 위아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힘없어. 영화 보면 이렇게 그 부상을 당한 전우를 뭐 그쵸, 이렇게 맞습니다. 내고 그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전투기가 그걸 한다고요? 전투기 그걸 했어요. 와. 무려 20분을 밀어냈어요. 20분을요? 20분을 밀어내서 142km 정도를 날아가지고 라오스 상공에 도착을 한 다음에 이제 밀어내는 항공기도 연료가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뒤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젝트해서 사람이 중요하죠. 조종사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4명이 모두 이제 라오스 쪽에서 구조헬기에 구출이 됐는데 이게 또 후일담이 있습니다.
이 파울도 대위가 야, 너 기체 왜 버렸어? 너나 잘 돌아오지. 그래서 이 처벌을 받았다고요, 당시에. 근데 이제 예. 한 20년 뒤 정도에 1989년인가 이때 미 공군이 재검토를 해서 야, 사실 잘했어. 그래서 은송 무공훈장을 줬다라고 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기체 버렸으면은 이제 그걸 뭐 진짜 만약에 처벌을 만약 끝까지 유지가 됐어 그러면 누가 미군에 입대하겠습니까? 코뿔소 맞죠? 코뿔소. 예. 와, 진짜 대박. 비행기가 비행기를 와 이거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보통? 와. 아 근데 아까 미국이 킬러도 있었죠 코뿔소 말고. 예, 아니 그렇죠. 얼마나 미국이를 격추했으면 또 미국이 킬러라는 예, 미국이랑 싸움도 무지하게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자, 일단 이제 에이스 기준을 아시죠? 적기 세대 격추. 세대가 세대를 에이스예요? 격추 에이스가 되고, 자 베트남 기간 전쟁 기간 동안 이제 팬텀이 미국이를 떨어뜨린 킬 레이디오 격추율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사실 아주 자세한 내용을 기밀이라고 그래요. 기밀이라고 그러는데, 자 어쨌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그 윌리엄 화이트 연구원에 의하면은 1대 2나 1대 3으로 팬텀이 유리했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미 해군이 40대, 공군이 107대, 그래서 총 한 140여 대의 미국기를 격추했다 팬텀이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북베트남 보유하고 있던 미국이 손실량의 70%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팬텀의 공중전 손실은 해군 7대, 공군 33대로 합쳐봤자 이제 한 40대 정도. 그래서 관련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팬텀의 공중전 손실비를 따진다면 1대 3.67 정도. 그래서 F4가 확실하게 우세한 성과를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와, 파일럿 중에 에이스가 되신 분들한테 진짜 이 팬텀이 완전히 와, 그 화력은 진짜 엄청나네요. 네, 근데 미국이 뿐만이 아니고 한간에는 미국이 역시 베트남에서 맞붙었던 J6 전투기의 영향을 받아서 기관포를 탑재했다 이런 또 소문이 있었는데요. 네. J6는 뭔가 싶으시잖아요. J6 뭐 일본 비행기 아니 중국도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예, 느낌이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 힌트면은 다들 기억을 하실 수가 있는데 1983년 2월 25일에 우리는 그때 사이렌이 울린 걸 아마 기억을 할 겁니다. 아, 우리는 기억하죠. 네. 예. 이웅평 상위 당시 북한 공군의 이웅평 상위가 이제 직접 몰고 기술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몰고 온 게 바로 이제 J6인데 보시는 이게 이거죠. 아 이게 그때 그 비행기가 J6예요? 이게 지금 서울의 용산구의 전쟁기념관에 전시가 됐는데 그런데 그때는 J6라고 알지 않았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그 19라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그죠? 예. 미그기를 몰고 왔다 이런 것도 뉴스에 다 나왔었고 네.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걸 이제 복원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미그 19가 아니고 미그 19와 똑같은 중국의 라이선스판 J6라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중국기가 맞습니다. 라이선스판이긴 하지만 이거는 중국 공군이 1990년까지도 초반까지도 이제 주력기로 활용하던 그런 기체예요. 날개를 보시면은 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30mm 기관포가 장착이 돼 있습니다. 이 시커먼 거 207 옆에 이렇게 다다닥 나가는 그런 그림을 금방 상상하실 수가 있는데 북베트남 삼국에서 미그 21과 함께 J6를 F4가 만나면서 팬텀이 만나면서 이건 아니다. 우리도 기관포가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영향을 역시 받았다 팬텀이 이제 그런 썰이 남아 있죠. 예. 하여튼 제이든 뭐 하여튼 미거든 아무튼 뭐 기관포가 장착되면서 소위 뭐 요즘 표현으로 하여튼 그 베트남 상공을 우리 팬텀이 그냥 씹어 먹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팬텀은요 베트남전에서 초무속 상태에서 미그기를 기총으로 격추시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빠른 아니 이게 내가 너무 빠르면 맞히기도 어려울 거 아닙니까?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추격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총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총 쏘는 감각이 이게 기총 쏘는 감각으로 갔겠죠. 약간 농담이고요. 그 1972년 6월에 그 필 핸들리 소령이 이제 동료기를 격추를 한 이 미그 19 그거를 이제 M61 20mm 벌칸포로 격추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 속도가 무려 마하 1.2였다고 하네요.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미 해군은 자 우리 그 해군 조종사 하면 생각나는 탑건. 예. 예, 바로 그 탑건 과정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미국이 상대의 근접적 대비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공중 그 소위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도그 파이트를 가리키는 학교가 탑건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바로 이 F4의 교전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베트남전에서 꽃피웠던 이 팬텀의 활약은 1974년도 4차 중동전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왜냐? 이스라엘 공군이 무려 127대 팬텀을 동원해서 이집트, 시리아 등 아랍 연합군의 미그 전투기들을 제압을 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팬텀이 이제 당시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냉전 당시 미국의 라이벌이었던 그 구소련은 F4에 대항하는 기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제 이게 이제 소위 그 멀티롤 파이터인 미그 23 날개 막 접히는 거. 근데 이게 등장이 1970년대 중반 거의 후반 이때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팬텀 성능이 그 구소련에 쫓아올 수 없을 만큼 독보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팬텀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더 드는데요. 자, 당대 세계 최강 팬텀이 탄생하기 불과 10여 년 전에 1950년대쯤 되겠죠. 이때 역대급 이건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민폐력으로 전투력이 아니라 민폐력으로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전투기라는 타이틀을 얻은 기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어떤 이유에서 세계 최강의 민폐 전투기가 탄생한 건지 본방야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과 마주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폐쟁이들이 있죠. 밥 먹을 때 거리면서 먹는다든가 조별 과제할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무임승차를 한다든가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든가 하는 그런 케이스죠. 그런데 무기에도 예외는 없는데요. 엄청난 기대 속에 개발됐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한순간에 민폐쟁이로 찍혀 모두의 미움을 산 무기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무기일까요? (1950년대) 미 해군은 캐터펄트 없이도 이함 가능하면서 제트 전투기로서의 성능도 발휘할 수 있는 전투기를 원했는데요. 캐터펄트를 재장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더 많은 항공기를 신속하게 발진시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당시 제트기 기술로는 이를 구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은 프로펠러 추진 방식의 전투기 개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 F-84F 썬더스트릭 제트 전폭기를 개조한 XF-84H가 탄생하는데요. 제트 전투기의 속도와 프로펠러의 짧은 이착륙 거리, 이 장점을 모두 살린 만큼 새로운 전투기로서 큰 효과를 발휘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기대와 달리 XF-84H는 모두를 피곤하게 만드는 민폐 갑 전투기가 되고 맙니다. 대체 왜냐고요? 바로 소음 때문이었죠. 기본적으로 전투기는 이착륙할 때 엄청난 소음이 발생하는데요. 기체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90데시벨 이상이라고 합니다. 반면 XF-84H의 소음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200데시벨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인류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소음인 핵폭탄이나 화산 폭발과 맞먹을 정도였죠. 제트 전투기와 프로펠러 비행기의 장점만 합쳐서 개발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극악의 소음이 났던 이유는 무엇일까 살펴보니 원인은 프로펠러에 있었는데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 XF-84H 프로펠러는 음속을 넘어 고속으로 회전했는데 최대 마하 1.18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화산 폭발, 핵폭탄과 맞먹는 정도의 소음이 발생한 것이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XF-84H가 어떤 소리를 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시고 민폐장이가 될 만했는지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보세요. 귀를 찢는 듯한 느낌.
예전에 그 있잖아요. 그 칠판 막 손톱으로 막 찍찍 막 이런 소리만큼이나 소름 끼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방금 들은 이 소리는 실제 조종사나 엔지니어들이 들었던 소리와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관제탑 장비도 고장낼 정도의 소음이다 보니 가까이서 마이크로 녹음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죠. 그래서 XF-84H가 3만 피트 상공, 정말 9km 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높은 상공을 날아갈 때 녹음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이 엄청난 소음 때문에 XF-84H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두통과 구토에 시달려 업무를 제대로 할 수조차 없었고요. 엔지니어들은 의식을 잃고 기절하는 일도 빈번했죠. 심지어 40km 밖에 있는 마을 주민들까지도 이 무시무시한 소음으로 일상생활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니 그야말로 XF-84H가 비행만 했다면 모든 것이 올스탑이죠. 이 때문에 XF-84H는 민폐쟁이로 전락했고 결국 비행장 밖으로 쫓겨나 인근 마르노스 한가운데로 끌고 나가서 엔진 시동을 걸어야 하는 굴욕을 맛봤다고 하죠. 미칠 듯한 소음으로 미운털 제대로 박힌 XF-84H는 조종사와 엔지니어 사이에서 강력한 귀청 파괴자 썬더 스크리치라고 불리며 점점 외면당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최대 출력 7,230마력으로 단시간 내 상승하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전투기로 세팅되었지만 최대 마 0.9의 속도는커녕 0.7 이상을 내는 것도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설사 마 0.7 속도를 낸다 해도 제대로 직진하기도 힘들 만큼 고속에서의 조종이 어려웠고 11번의 비행 중 10번이나 수많은 이상으로 인해 비상 착륙을 해야 했죠. 성능도 원하는 만큼 나오지도 않고 소음으로 여러 피해 입혔던 XF-84H는 사고뭉치 애물단지가 되어 1955년 시험 단계를 넘어가지 못한 채 1년 만에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맙니다. 제작된 2대 시제품 중 한 대는 폐기되었고 나머지 한 대는 미 공군 박물관에 전시되며 시끄러운 전투기로 기록에만 남게 되었죠. 제트 엔진과 프로펠러의 장점만 취한다는 미국의 야심찬 계획은 결과적으로 어느 쪽의 장점도 취하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끝나고 말았는데요. 비록 XF-84H는 민폐만 끼치다 사라지게 되었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의미 있는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한계가 130데시벨 정도거든요. 그리고 165데시벨을 넘어가면 사실은 청각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상한다는 거죠? 예, 안 들리는 거죠, 네. 그때부터는. 근데 200데시벨을 듣고 게다가 11번이나 시험 비행을 했다는 건 정말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어떤 식으로. 그 제트 엔진 출력과 프로펠러의 상승이다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다가 원래 두 마리 토끼 잡으려고 그러면 다 놓치죠. 근데 이 놓치다 못해 모든 거 다 잃을 뻔한 이런 지금 상황이 될 뻔한 건데 하여튼 이런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무기들이 탄생하긴 하지만은 되게 시끄러워서 사라진 무기 체계라니 야, 이 참 썬더 스크래치는 진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아니 화산 폭발보다 그리고 핵폭탄 터지는 것보다 요런 제가 못 들어본 소리가 두 가지거든요. 평생 듣고 싶지 않아요. 화산 폭발이랑 그 핵폭탄 터지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은데 그거보다 더 세다고 하니까요. 진짜 바로 뭐 퇴출될 수밖에 없겠죠. 교수님 소리는 별로 안 세신 모양입니다. 설마 그 정도가 되겠습니까? 좀 더 위협적이긴 하죠. 네, 다시 어쩔 수 없이 본론으로 돌아가서 F4 팬텀은 이제 다양한 파생형 또 뭐 뒤에 뭐 붙은 게 또 많죠. 그렇죠. 베트남 상공에서 활약하던 게 F4D 그리고 이제 1967년에 후속 기종으로 F4E가 등장해서 같은 시대를 이제 주름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M61 볼칸 20mm 기관포를 내부에 탑재한 F4E가 총 1,370대 제작, 모든 F4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된 기종으로 기록에 남았고요. 그 중에 또 116대는 F4G로 다시 개조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방공망 제압용으로 와일드 위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제공기가 아니고 그 전자전기인 관계로 기총을 다 드러내고 그 자리에 전자전 장비를 이제 장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WW라고 적혀있잖아요. 와일드 위즐이라는 뜻이죠.
이제 요거는 걸프전에서 90년대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데 투입이 또 됐었습니다. 네. 게다가 또 팬텀은 정찰기로도 변신을 했죠. F4에 장착된 그 APQ 72 레이더 이거 뭐 당대 뭐 최고 성능입니다. 덕분에 뭐 정찰 임무도 이 레이더로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러지 말고 정찰 전용을 만들자 그래서 RF4를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앞쪽에 여기 이 부분에 카메라를 장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 요 시꺼먼 게 카메라. 여기 부착 앞에 위치. 예, 아, 예, 예. 예. 미 공군용이 RF4C, 미 해병용이 RF4B, 그다음에 수출용인 RF4E 등 정말 다양한 파생형이 존재했습니다. 이 정도면 활용 목적에 따라서 골라 타는 재미가 있는 팬텀이다. 예. 게다가 이제 덕분에 미국에 이제 자 우리 당장 대한민국, 영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이란 등 11개국이 팬텀을 도입해서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우리나라에 팬텀이 들어온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69년 8월입니다. 미 해군의 F4가 처음 배치된 게 61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미 공군이 63년에 실전을 배치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입을 한 지 거의 한 3년, 5년 이 정도 기간 만에 도입을 한 거죠. 게다가 심지어 제작국이 미국 다음에 이어서 영국이 채택하고 이란이 채택한 데 이어서 전 세계 4번째로 팬텀을 도입한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다. 예. 예. 아니 실전도 뛰었다는 뭐 이스라엘보다 더 빠르다. 그러면 무지하게 빠른 건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도입이 됐을까요? 사실 전 세계 4번째뿐만 아니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그렇겠죠. 팬텀을 보유한 국가가 됐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도대체 이게 가능했냐 사연이 아주 구구절절합니다만은 그러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몰래 빼온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식으로 될 리가 없죠. 예. 딴 것도 최신 기종인데. 첨단 기종. 당시로서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 최강의 항공전력을 보유하게 되는 건데 이 사연은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1960년대 무렵에 북한의 공군력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 이게 한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했어요, 당시에는. 지금은 생각하기 어렵지만은 어떤 상황이었냐? 우리 공군은 그 60년대 초반에 6.25 전쟁 당시에 쓰던 그 F-86 세이버 6.25 때는 굉장히 훌륭한 기종이었지만 세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레이더조차 없는 걸로 지난 언젠가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F5A, 프리덤 파이터 이런 기종들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은 일단 군용기 대수가 우리 2배 이상이었고요, 당시에는. 그리고 성능 면에서 훨씬 더 우수한 미그 21, 그리고 그 인류신 IL-28 이런 것들을 이제 최신 얘기죠, 당시에는. 실전 배치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북한 공군이 또 훈련도 잘 돼가지고 15분 이내에 항공기 150여 대를 전 기지에서 비상 출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또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듣기만 해도 좀 불편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레이더 기지를 포함해서 완벽한 방공망도 구축이 돼 있었어요. 특히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적어도 탐지 능력도 우수해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영공이 철옹성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야, 아니 북한의 공격력이 한국의 2배가 된 적이 있었다고요? 와, 전 솔직히 이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그 미국의 요청으로 베트남전에 파병을 해 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공백이 생기니까 북한의 공격을 제대로 방어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요. 팬텀 공급을 이제 한다 결정이 내려진 거죠. 1969년대 팬텀이 들여온 이후에 2010년까지요. 북한의 공중 도발은 일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전에서 빨리 내리라우 뭐 이런 이제 북한의 교신이 있었다. 뭐 거기서 이제. 뭐 하고 있네? 내 그러다 뒤진다. 베트남전이 끝나자 미국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도로 내놔라가 된 거예요. 이게 뭐 사실 저쪽이 갑이니까 어쩌자고 예. 우리는 어떡하라고요?